운송수단 조종 중에서도 항공기 조종은 가장 난이도가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자동차나 배와 다르게 항공기 조종은 고도라는 좌표가 추가된 3차원적인 움직임을 제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항공기 조종은 여타 다른 운송수단 조종보다 더 많은 학습과 다양한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항공기 추락은 기계적 결함, 정비 불량 등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지만 비행 착각으로 불리는 조종사의 실수로 인한 추락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비행 착각은 조종사가 공간 감각을 상실하여 항공기의 운항 방향뿐만 아니라 고도나 기울기까지 잘못 인식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비행 착각에 빠지게 되면 지상과 하늘의 위치를 반대로 인식하게 되어 실제 항공기는 하강 중인데도 조종사는 상승하는 것으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행 착각을 막기 위한 항공기 조종의 원칙은 자신의 감각이 아니라 계기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항공기와 주변 상태를 주관적 감각이 아닌 계기판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하란 것입니다. 객관성이 결여된 대통령의 오판으로 조기 대선이 시작되었지만 양 진영 모두 여전히 주관적 판단들을 퍼뜨리고 신봉하려 듭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지 못하고 주관적 감각만을 신봉하려 든다면 양 진영 중 어느 진영이 권력을 잡게 된다 해도 비상계엄으로 초래된 국가 위기 극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 반성 없는 사회의 미래를 낙관하는 것 또한 주관적 판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자, 이제 선거가 대략 한 20일 정도 남았나요? 그렇죠? 오늘로 치면은. 네네네. 14일 하고서 이틀 남았으니까요. 보름 정도 남았네요. 보름 정도 남았다고 봐야 되겠구나. 우리도 이제 선거 전까지 2번 정도 더 남았네. 이번 주 빼면은. 자, 이제 인트로에 제가 이제 비행 착각에 관해서 이번 주 좀 글을 적어봤는데, 이게 이제 많이들 그 빠지기 쉬운 그런 그 오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많이들 빠지면서 특히 이 선거철이 되면은 네. 다양한 이런 뇌피셜들이 나오죠. 이제 비행 착각이라는 거를 잠깐 좀 더 이제 뭐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이게 그 뭐 예를 들어서 전투기 조종사 같은 경우에 네네. 그 우리나라 뭐 이렇게 전투기도 이제 몇 가지 등급이 있지만은 뭐 F-15나 아니면 뭐 F-30 우리나라 예로 들어가지고 네네. F-35쯤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조종 잘하는 사람들이 모는 비행기란 말입니다. 그 정도까지 가면은. 근데 이제 이런 사람도 조종 착각에 빠져요. 실제로 비행하다 보면은 어떤 경우들이 있나 보면 특히 이제 여객기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은 이 전투기 같은 경우는 막 뒤집어져서 비행하고 하잖아요. 배면 비행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상하 감각이 이제 뒤틀리는 거야. 그래서 전절기관 같은 데 이상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러다 보면 이제 위아래 구분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야간에 비행하면은 진짜 땅이랑 하늘이랑 구분이 안 된다고 해요. 다 시커매가지고. 그러겠죠. 네. 그리고 또 바다 위를 비행하는 경우도 이 해수면에 하늘이 비쳐버리니까 여기가 아래인지 위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장기간 비행을 하다 보면은 착각에 빠져가지고 이게 뭐 비행기가 온전히 조종을 잘못해서 추락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숙련된 사람들조차도 그런 실수에 빠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근데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는 와중에 이제 그 상황에서 그 계기 비행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거 내가 내 판단이 틀렸다라고 조종사 스스로가 인식을 해가지고 계기 비행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경우도 꽤 많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국내에서 이제 발생한 어떤 그 군용기 추락 사고 같은 경우에 뭐 정비 불량 같은 경우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조종사의 어떤 실수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판단 착오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발생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훈련 받고 교육받은 사람들도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선거철에서 이 개인들이 저지를 수 있는 인지 부조와 오류 같은 게 얼마나 많겠냐고 사실. 네네네. 그렇죠. 워낙 이게 또 특히 선거판이라는 게 어떤 신념, 믿음을 걸고 하는 일종의 싸움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확신을 가져야 되는 법이고, 근데 그 자기 확신이 지나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이제 오류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일반 대중분들은 네. 그 자신의 주변을 가지고 이제 어떤 여론을 판단을 할 텐데. 그렇죠. 그게 자신의 주변은 자기가 스스로는 아무리 지금 뭐 객관적인 상황일 거다. 대중의 딱 일부일 거다. 내 주변이. 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어느 정도 편향이 일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내 환경은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변에서 어떤
주변에서 나한테 뭐, 아, 그래, 뭐, 누구 찍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칩시다. 내 말에 동의하면서. 근데 그거는 100% 그 사람들의 진심인지 아닌지 일단 알 수가 없고, 그 사람들이 그냥 그 상황에서 내 비위 맞춰주려고, 그러니까 내 기분 맞춰주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마음은 그렇게 하고 다르게 찍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끊어지고 하다 보면은 비슷한 생각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주변에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주변 그룹으로 형성돼 있을 경우도 충분히 있단 말이죠. 아니면은 뭐 가족 같은 경우, 이렇게 가족 친지 같은 경우들도 예를 들어 내가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SNS에서 접하는 우리 당원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 그걸 드러내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준보다는 높잖아. 그러다 보면 집안에서 어떤 정치적 담론을 형성하는데 구심점이 될 가능성이 크단 말입니다. 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막 집안에서 막 저 새끼 인간 구인도 못한다 그렇게 취급받을 정도 아니라고 치면은 제가 정치에 대해 많이 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인식될 수준까지는 된단 말입니다. 뭐 대체적으로 연령대도 있으시다 보니까 뭐 40, 50대가 주류라고 본다면은, 그러면 이제 그 한 집안 분위기 전체가 그냥 그 말씀하시는 분 중심으로 굴러갈 수 있는 거예요. 정치적 분위기가. 그래 버리면은 객관적이지는 못한 거지. 내 영향권 안에 있는 환경에서 나온 어떤 여론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 여론으로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보면은 이제 대체로 뭐 직장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네네. 직장의 내 주변 사람들 사실 내가 의도해서 만드는 건 아니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이 뭔가 그 여론조사와 비교를 해보면 뭐 다양한 연령대와 네, 뭐 네. 아니면은 다양한 어떤 학력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상황과는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 어느 정도의 편향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거죠. 뭐 예를 들고 아니면 뭐 군대 내부만 내려봅시다. 네네. 거기 전국에서 다 모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 20대 초반 남자들이 모여있긴 하지만은 그 지역 구성별로 보면 굉장히 다양하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어떤 지지 성향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그 얘기를 내무반장이 그런 소리를 한다. 우리 내무반은 다 막 이재명 좋아하더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실밀성이 없는 거야. 왜냐면 내무반장이 예를 들어 강성 개딸이라 그러면은 그 밑에 그 내무반에 있는 애들은 다 그냥 이재명 좋아하는 척 해야 되거든. 안 하면 군생활이 고달프기 때문에. 그럼요. 피곤하죠. 네. 예. 뭐 이제 비단 이런 예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내 주변의 환경은 내 영향을 내가 내 스스로 내 주변 환경을 조성한 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주변 여론만 가지고 어떤 상황이 어떻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상당히 좀 섣부르다. 그 뭐 우리가 이제 NI 지지하면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겪어봤지 않습니까? 네네. 뭐 주변에서 다들 NI 나오기를 바란다, 좋아한다. 뭐 그런 얘기 저도 고향 가서 해보면은 그 비슷한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실제 여론조사에는 반영이 안 되잖아. 그렇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야. 나오면 투표할 것 같아. 하지만 안 보이는 거 어떡해? 그치. 안 보는 것,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얘기일 수 있지만은 사실 그런 여론이 좀 가시적으로 이렇게 여론조사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분위기가 그렇다. 그런 것들만 보인다고 해도 좀 더 이제 정치적인 힘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이렇게 일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만큼 실질적인 진짜로 그런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는 있다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아마 여론조사 문항은 네. 비호감도 조사에서 나오는 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낙연 전 총리님 같은 경우는 비호감도 조사에서는 상당히 낮잖아요. 비호감도가. 네. 예. 그러니까 별로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네네. 저 사람 괜찮기는 한데 뭐 이렇게 뚜렷하게 딱 드러나게 맡겨주십시오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찍을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뭐 그렇게 이제 막연하게만 생각 드니까 그냥 선뜻 지지하느라고 말하려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네. 아마도 그러니까 1순위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크다. 많은 네. 사람들한테. 네. 뭐 이제 그런 반면에 또 뭐 이런 것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이제 가질 수 있는 인지 부조화 이외에도 이 정치권이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것도 꽤 많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인지 부조화 일으키게끔. 이제 이런 짓을 요즘은 이제 민주당이 아주 이제 그냥 대놓고 계속 하고 있죠.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뭐 이재명 이번 주 내내 또 나왔던 이재명 암살 기도, 네네. 뭐 암살 제보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 이제 막 김어준 채널에 나와가지고 별의별 소리 다 합니다. 요즘 보면은. 징그럽다 정말. 지금 이제 그쪽 거의 그 지금 이제 그 열린공간 그쪽 계열이 많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그쪽에서 음모론적 매체라고 하면 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 그러면 이제 뉴스공장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오면은 제일 열심히 이제 그걸 거의 풀 버전으로 받아가지고 그대로 기사로 내주는 게 민들레. 네네. 이런 식으로 이제 굴러가는 그런 구조인데. 그리고 사실 그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떠드는 애들이 네. 민주당 의원들이잖아. 그렇죠. 배지들이 배지들이죠 다. 거기 방송에 나가서 하고 뭐 국회 그 기자회견으로 해가지고 또 떠들고 네.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흐르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전현희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 아침에 뉴스공장에 나가가지고 네.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거를 그날 최고위 가가지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모두 하는 때. 그러니까 뉴스공장 그 펌질 기사로 나오든 최고위 취재 기사로 나오든 나오는 거야. 네네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굉장히 좀 공개적인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 개딸 입장에서는 완전 명백한 사실로 이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빼박이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겠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이제 계속 얘기를 떠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버리니 뭐 그 사람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겠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뭐 이제 비행 착각 얘기를 여기 이 그 항공기 조정에 빗대어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면은 정치인들은 이 비행기의 계기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사실은. 네.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니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정확한 길을 제시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계기를 믿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 스스로가. 아, 그렇죠. 그냥 자기 알량한 자기 어떤 정치적 이득 취하려고 그렇게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점점 더 거리낌이 없어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일부분은 그런 짓을 권장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2010년대 이후로 유튜버 정치 이야기 이제 많이 했었고 네. 나오기 시작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당 같은 경우도 뭐 지난 몇 년 동안 유튜버 정치, 무당 정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꼭 이제 유튜버만 가지고 또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지금 와서는 왜냐하면 이 정치인이랑 유튜버랑 정말로 이것도 누가 먼저 시작했냐 이걸 지금 와서는 따지기 애매해진 그런 수준이 됐어요. 예를 들어 유튜브가 뭐 예를 들어 김어준 같은 인간이 계속 그렇게 설친다고 해도 이 민주당 측에서 일정 부분 거리를 계속 도왔다면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는 말이야 분명히. 근데 지금은 누가 뉴스의 생산자고 누가 뉴스의 전파자인가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둘이 융합이 돼버린 상태예요.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유튜버 정치 혹은 정치 유튜버 어느 쪽으로 말을 해도 뭐 무방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얘기할 건 결국 또 이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고. 자, 이제 오늘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그 탈당 입장을 냈습니다. SNS에.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김문수 캠프 측도 약간의 좀 움직임의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캠프 선대위원장 누구예요? 젊은 사람. 김용태. 네. 그 양반이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 설득하겠다. 네. 그런 얘기 했었고, 권성동도 어제 같은 경우에 뭐 설득하겠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얘기를 했었죠. 안철수가 아니고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아, 네네. 지금 이제 뭐 탈당 권유할 일이 아니고 출당. 당에서 그냥 강압적으로 출당시켜버려야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 어제 이제 조경태 의원이 그렇게 낸 입장문 같은 경우도 저는 상당히 좀 동의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좀 유하게 나가고 뭐 이렇게 시간 끌고 할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여유가 없기도 하고 국민들한테 뭔가 좀 단호한 모습으로 보여야 될 필요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그래도 이제 결자해지하는 게 저는 일정 부분 결자해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출당을 만약에 국민의힘 측에서 출당을 시켜버린다 이래버리면은 그동안에 친윤 의원들이 많이 제기했던 문제 뭐 집토끼까지 놓친다 그런 소리를 많이 했었거든. 네. 근데 국힘 측에서 출당을 해보면 정말로 집토끼들이 떠나갈지도 모른다. 뭐 떠나가면 어디로 가지? 정공원당으로 가나? 아마 그런 데로 가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정공원당이 후보 없잖아. 후보 아니야. 누구 하나 내긴 냈어요. 누구 하나 냈나? 어딘가. 예. 아무튼 이제 뭐 집토끼까지 이럴 수도 있다는 점도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보면은 그 자진 탈당하는 게 맞았고 그러니까 결자해지를 해야 되는 면이 분명히 있었죠. 뭐 그 점에서는 좀 늦긴 했어도 윤석열 대통령 결단이 옳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뭐 어떻게 보십니까? 비시님은?
조경태 의원이 이제 그 어저께 기사로 접한 조경태 네네. 의원의 발언을 저는 거의 100% 동의를 하죠. 네. 이미 늦었다. 네, 이미 많이 늦었죠. 네, 이미 네. 많이 늦었다. 벌써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냥 뭐 하려면 그냥 출당이라도 해야 된다. 이미 네. 늦은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뭐 분위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한덕수 측으로 있었던 이정현 네. 전 새누리당 대표죠. 네. 이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네. 지금 네. 그분도 이제 뭐 계속 압박을 좀 하던 상태였고 네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사실 김문수 후보도 완곡하게 얘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몇 번 입장을 내긴 했었죠. 네네네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한테 맡긴다고는 했지만 네. 어떤 뭐 계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국민들한테 드렸고 네. 그 확인 사과를 한 셈이거든요. 저는 이제 그 김문수 후보 어떤 개인적인 관점으로 김문수 후보를 들여다봤을 때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탈당하라고 얘기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이 양반이 그 김문수인데 그게 2011년인가 그랬거든요. 터진 게 2012년인가. 그거 터지고 나가지고 사실은 정치적으로 생명이 거의 끝난 상태였어요. 그 논란 그때 굉장히 크게 키웠었거든. 낙공수 같은 데서. 네네네. 사람 하나 완전히 오세훈 매장을 시키는 거 이상으로 매장을 시켜버렸다고 당시에. 그래서 거의 정치력을 잃은 상태였고 그 뒤에 선거에서 판판이 깨졌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정광훈당까지 갔다가 그랬다가 이제 국힘으로 다시 돌아온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거의 지금 직을 잃은 상태로 무직 상태로 지내다가 2020년에 2023년인가 그때 이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노동부 장관으로 다시 발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정치 생명 완전히 거의 작살난 상태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소생시켜 준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정치적인 은인일 수는 있잖아, 충분히 개인적으로. 뭐 이제 그리고 이 김문수 후보의 어떤 이 양반도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김문수대로 많이 기화시키면서 깔봤던 면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민주진보 전형이 있을 때에도 그냥 배신자로만 낙인을 찍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면면을 들여다보지 않았던 면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재명 막기 위해서 김문수를 지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세우신 분들을 이제 김문수 후보의 과거를 많이 들춰보면서 이 사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뭐 그렇게 이제 미담도 발굴해내시고 하는데 뭐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도 들여다보면은 이 양반이 과거에 노동운동하던 시절부터 이 배신이라는 거 안 했던 사람이잖아. 네네. 고문받으면서도 뭐 동료들 어디 숨어 있는지 안 물었고 네. 끝까지 버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어떤 충정이나 의리 같은 게 좀 기본적인 인격에 그렇게 이제 자리 잡아 있는 사람 같긴 해요. 그런 점에서 봐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가 나한테 불리하니까 나가십시오라고 말을 꺼낸다는 게 쉽지 않았을 수는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김문수 후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로 네. 눈치를 준 거예요. 그렇죠. 눈치는 줬어요. 네.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네. 결단 내려주십시오. 그렇죠. 대통령님 네. 이런 거거든.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윤석열은 또 그냥 나는 당의 처분에 따르겠다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 안 나간다는 얘기거든. 나 그렇지. 그 눌러 앉겠다 이 얘기였는데. 그러니까 눈치가 더럽게 없었던 거죠. 눈치가 없는 건지 다 알면서 그냥 계획인 건지 뭐 그런 거지. 아니, 그러니까는 이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이 정말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네. 내가 너 도와줄게. 내 지지자들을 이용해서 내가 있는 게 이기는 거야. 할 수 있단 말이지. 그 지지자들이 표를 막 자기 한 표 말고 두세 표씩 물어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 문제는. 그러니까는 트위터를 통해서 많이들 구경을 하셨겠지만 그분들이 요새 이제 윤어게인 네네. 파라고 대충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그분들은 그냥 딱 확고해요. 윤석열을 내보냄으로써 끌어올 수 있는 어떤 중도의 표보다 네. 윤석열 출당시키면서 나가는 네. 우리 쪽 표가 더 많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 내보낸다는 얘기는 이거 헛소리고 막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윤석열 나가면 나도 나간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야 윤석열 출당하면 안 지킬 거냐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모습인 거지. 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당신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힘에 있어가지고 지지를 했던 거냐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 자체를 지지했던 게 아니냐고 이제 그렇게 반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저도 SNS에 많이 그런 얘기 적었습니다만은 지키려면 지금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여야 되고 어쨌든 근데 뒤늦게 탈당했는데 참 뭐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워낙 늦은 것도 있어서 네. 그 탈당의 효과가 얼마나 나올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뭐 SNS를 통해서 게시한 그 전문을 보면 네. 이 그러니까 파면이 선고됐을 때랑 거의 동일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는 어떤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나 자신의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란 네. 말이에요. 그냥 김문수 후보 지지자 여러분, 김문수 후보를 도와주십시오. 네. 이거란 말이야. 이거 그치. 사실 그러니까 그러면 별 효과가 없거든. 그치. 많이 약해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는 참 의미 있는 뭐 그래도 뭐 그러니까는 이 탈당 때문에 뭐 한동훈이 뭐 다음 주부터 이 캠프로 들어온다는 뭐 네. 그런 얘기도 있고 네. 막 그런데 뭐 하여튼 두고 봐야죠. 그 이제 뭐 앞서 지적하셨다시피 국민에 대한 사과가 없다. 이 부분을 민주당도 지금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당연히 너무 쉽게 공격할 수 있는 네. 부분이잖아요. 예. 뭐 탈당은 하긴 했는데 그냥 뭐 선거철에 표받으려고 하는 쇼다. 위장 탈당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위장 탈당은 아닐 거고 일단 위장 탈당 같은 건 없으니까 탈당이면 탈당이지 위장 탈당이 어디 있어. 예. 뭐 그렇기도 하고 그 점에서는 분명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저도 그런 생각 듭니다. 이게 계속 지금 그 상황이 불리하다 보니까 그 스스로 그냥 인지 부조화에 스스로를 가둬버리고 있다. 현실을 객관화. 이 양반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비행착각에 생각하게 빠져 있는 거야. 계속. 지금 막 뒤집어 있는지 막 자기가 네. 추락하는지도 모르고 네. 막 아니, 추락하는 것도 아니지. 지금 땅에 꼬르박아 있는데도 비행 중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좀 자기 객관화가 많이 필요하다. 이분도. 아니 이제 뭐 이번 끝났어. 필요하지도 않아. 그냥 아무 말 안 해주면 좋겠지. 탈당했으니까. 그냥 조용히 잊혀지는 게 참 뭐 어쩌려고. 아이고. 지금 이제 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최근 여조들을 보면은 뭐 저는 이제 이 여조를 가지고 희망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네네네. 뭐 이제 여조 따라서 편차가 있는데 이번 주 MBS 같은 경우 굉장히 좀 낮게 나왔던 게 있고. 네. 김문수 후보가 30% 안 나온 조사가 하나 있거든. 27%인가 그런 게 하나 있거든. 그런 게 있고 이제 뭐 그런 반면에 이제 좀 잘 나오는 데는 뭐 이재명 42에서 김문수 39까지 나온 데가 있어요. 전국 조사에서. 그게 아마 한길 리서치 조사인가 네, 네.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의 좀 편차는 있는데 뭐 그나마 그래도 거기서 좀 아직까지 그래도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뭐 어느 쪽 여조든 간에 상관없이 지금 김문수 후보 쪽이 분명히 상승세에 있는 건 맞습니다. 네네네. 이게 이제 그 후보로 이제 결정되고 난 이후부터 쭉 상승세를 타고 있고 그 반면에 이재명 표가 조금씩 깎이고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뭐 수도권에서 서울만 한정하면 좀 김문수 후보가 더 세게 나온 여조도 있더라. 이런 것들은 좀 고무적으로 볼 면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걸 희망적이다라고 말하기는 부족하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본진에서 털리고 있다. 본진에서 그러니까는 TK인데요. 네. TK에서 이재명 지지율이 30%가 좀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뭐 그거는 이제 막상 이제 또 선거 당일이 되면은 달라질 수도 좀 있겠지. 달라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그거는 상징적인 거고 네.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곳은 충청하고 부울경 네네. 이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부울경도 이제 어느 뭐 본진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냥 멀티 정도는 되거든 사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네. 지역이죠. 네네. 지지세,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세에서 큰 역할을 하는 곳인데 네. 여기서 그냥 비등비등하단 말이에요. 오차범위 안에서 이재명이 살짝 났던가 하여튼 네네. 거의 오차범위 50대 50이에요. 네. 그동에서 50대 50이고 충청에서는 한 20%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거는 큰 거죠. 엄청 크죠. 네. 캐스팅 보트 지역인데.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다소 아주 미세하게 김문수가 앞선 조사가 있었는데 오차범위 경기에서는 또 네. 능히 서울을 커버치거든요. 근데 인구수는 경기가 더 많으니까. 더 많고 네. 근데 표 차이는 더 크단 말이에요. 지지율 차이는 더 네. 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여전한 위기 상황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상승세에 있다는 거. 그리고 이재명은 상승세는 이제 꺾였고 이제 꺾이고 내려오면 더 좋은데 네. 일단은 꺾였다. 네. 아직 내려온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네. 그러니까 1, 2% 내려오는 거는 그러니까 오차범위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거의 그냥 그러니까 네. 유지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주중에 보면 이제 김문수 그러니까 국힘 측에서 사실상 대선 포기한 거다. 뭐 그래서 캠프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왔었고. 네. 캠프가 사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 경선을 했던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면 네. 홍준표 하와이 같고, 그렇죠. 한동훈 과자 까먹고 있고, 오징어 땅콩 라이브 먹방하고. 예, 예. 뭐 그다음에 한덕수도 그냥 집에 갔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뭐 들어온다는 애들이 뭐 석동현인 그러니까 윤석열 변호했던 변호사, 예, 예. 그래서 뭐. 그러니까 얘네 들어오고. 그러니까 가뜩이나 오늘 이제 윤석열이 탈당을 하긴 했지만, 네. 오히려 이제 막 정광훈에서 보낸 사자다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정광훈이랑 결탁하는 거다. 이거 더 공격이나 당하는 그런 건덕지나 마련해주고.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이상해진 거야. 깔끔하게 이렇게 노선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인사 형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이게 어떻게 네. 될지는 다음 주에 두고 봐야겠죠. 네. 좀 전환 국면이 됐으면 좋겠다. 네. 국힘 내부, 그러니까 이 캠프 내부적으로도. 내부적이더라도 그렇고, 네.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그 역량 집중이 안 돼요. 네. 그 막 말을 하는 애들도 별로 없고, 그렇죠. 그냥 다 뭐 가만히 있단 네. 말이야 이게. 지금 이제 그 공약 관련해 가지고 안 그래도 이제 좀 이번 주 공약 처음에 이제 공약 좀 다뤄볼까 해가지고 양측 공약을 좀 다뤄볼까 해서 이 보도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재명 측은 굉장히 공약 관련해서 보도들이 후속 기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왜냐하면은 이 캠프 차원에서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뿌린다는 얘기거든요. 예, 뿌리고 또 이제 이재명은 유세를 다니면서 계속 뭐 떠들고 있고. 담론을 던지고 있으니까. 예, 예. 근데 국힘 측은 보면은 이 캠프 차원에서 보도 자료 뿌리는 게 보도 자료를 많이 유포를 안 한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기사를 추려보려고 해보면은. 네, 왜냐하면은 그냥 단발성 공약 발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추상적인 거. 그러니까 뼈대만 짜놓은 거 그런 것만 네. 던지는 것 같으면 몇 개 있고 구체성이 별로 없어요. 공약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봐도 이게 지금 캠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지 못하다. 그런 인상을 받게 되는데 좀 재정비 해가지고 아직 기간 남았다면 또 남았으니까 네네. 많이 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 건 아니니까 좀 열심히 뛰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 그리고 한편으로 또 되게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개헌 얘기예요. 이게 네. 또 사라져 버렸어요. 실종돼 버렸단 말이죠. 지금 이제 개헌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는 이후에 이제 지금 개헌에 관해서 좀 전향적인 그 입장을 내기는 했었는데 구체성이 없었고 이재명 같은 경우 오히려 지금 개헌 일정 부분 개헌에 관련해서도 입장낸 게 있어요. 단임제는 아니고 대통령이 4년 중임제. 네, 4년 중임제로 예. 가고 뭐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떠든겠는데 근데 그거 다 따져보면 나는 이재명이 최대 지금 13년 집권까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거든요. 지금 5년 단임제잖아. 네. 5년 단임제 임기 꽉 채우고 개헌해가 4년 중임제로 개헌하면서 자기도 중임제에 도전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제 플러스 5년 플러스 8년. 예, 그렇게 해서 13년 5 플러스 8. 10년 집권 계획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재명 개헌을 얘기한 바는 있긴 해요. 그래서 개헌 담론이 없어진 건 좀 아쉽고 김문수 후보 측이 저는 이거 좀 한번 들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좀 세게. 네, 세게. 강하게 들고 나와야지. 3년 과도 정부안 이거 한번. 그러니까 이재명이 만약에 그렇게 했잖아요. 네. 지금 한 상황이잖아. 네. 4년 중임제 개헌을. 네. 그러면은 그거를 오히려 대받아치면서 이제 그렇죠. 개헌 대 개헌으로 네. 각을 세우는 것도 네. 저는 나쁘지 않다고. 그래서 이제 보거든요. 나는 과도 정부하고 3년 안 하고 내려올 근데 당신은 5년만 하고 내려올 거냐 아니면 5년 하고 지금 8년 더 하겠다는 거냐 그런 식으로 공세를 펼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좀 이제 이재명이 5년은 그 과도 정부는 안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래버리면 사실
그 4년 중임제로 가면서 국회의원 선거 거의 한 2년 텀으로 이렇게 하게 되거든. 그래 버리면은 그럼 계속 이제 선거 때문에 또 국정 그 동력이 많이 손실이 된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중임제를 할 거면은 대통령 임기랑 국회의원 임기랑 맞추는 게 훨씬 효율적인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개헌안처럼 그 국회의원 총선을 갖다가 중간 선거로 해가지고 네. 대선 임기 4년의 중간 2년차 그렇죠. 때 총선을 하게 하느냐, 아니면 이번에 뭐 이낙연 총리나 그런 개헌 연석회의에서 들고 나온 안처럼 총선과 대선을 마에 맞춰서 시작을 하느냐, 이제 그런 거 그 차이거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그러니까는 얘기를 제시를 해야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임기 맞추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안처럼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네. 지금은 시기상. 그래서 과도정부 네, 과도정부를 그래서 하든지. 과도정부 해가지고 그래서 28년에 총선과 대선을 동시에 해서 나간다. 이게 훨씬 설득력이 있단 말이죠. 시기상. 그래서 그런 식의 뭐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떤 뭐 그런 것도 이제 사라져 버렸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한덕수가 지금 김문수 캠프에 왜 안 끼냐는 개헌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얘기를 네. 이정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은근히 이제 언론에다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교통 정리가 아무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김문수 캠프. 주말에 좀 정리 좀 했으면 좋겠다. 답답해. 보는 나도 답답해 사실. 그러니까 결론은 그걸 할 사람이 없다. 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래서 뭐 그 혹 어떤 분은 결국은 또 우리 추호 영감님이 등장하셔야 돼. 교통정리의 전문가, 교통정리 전문가. 아, 뭐 이거 필요 없고. 뭐. 아이도 추호영감 등장하시려면 또 정권 줘야 되는데. 그렇죠. 아유, 그럼, 그러니까 정권을 줘야 교통정리를 하지. 그래야지. 정권 없으면은, 안 해. 정리 또 되지도 않고, 뭐, 내가 뭐하러 고생해.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진짜 그런 정권이 좀 필요해요. 아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뭐 좀, 역량이라도 집중을 해야 이게 뭐 기대를 할 수가 있냐 없냐 이런 네. 판이죠. 지금 뭐 거의 99% 정도 이재명 그걸 꼬락서니를 볼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지금 이재명의 취임사를 이렇게 이제 그 김문수 캠프 측이 좀 지지부진해서 그런지 몰라도 최근에 이제 그 김문수 후보가 아침에 유세하는데 이런 쪽지를 전달한 분이 있어. 힘내라는 쪽지를 전달한 분이 있었는데. 네, 저희 세밀의 지지자라고 네. 그 쪽지에 적으셔가지고 네, 보내주신- 판교 유세. 네. 네. 그 이제 이 쪽지가 나서도 좀 이제 입장들이 갈립니다. 보면 이제 굉장히 좀 감동 받으신 분도 있고 그런 반면에 그 세밀의 당원이라고 굳이 밝힐 거 있냐. 괜히 이러면 또 이제 NI 얼굴에 목칠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뭐 양쪽 하시는 말씀 다 일리가 있고 그분 의도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세밀의당원이라고 일부러 밝혔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김문수 힘내라고 지금 당 밖에서도 당신 지지하는 사람들 있다는 걸 인식을 하라 뭐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걸 보고 좀 힘을 내라 그런 차원으로 쪽지를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지만은 이거를 좀 제 나름의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밝히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지난 대선 때도 그런 적 있었잖아요. 저희 뭐 윤석열 유세 차량이 올라와가지고 네네네. 민주당원이라고 밝히면서 지지 연설을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그 경우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은 민주당원이었잖아 그때는. 바로 이제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지금 민주당원인데 지금 민주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국힘당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그런 맞은 프레임이 서는데 지금 우리 지금 새민주는 우리는 지금 민주당원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는 사실 누구의 편도 아니고 누구의 적도 아닌 상태잖아요. 말하자면은. 네. 이 상황에서 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해서 감동받을 일은 없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밝힐 필요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런 것들은 개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니까 뭐 저도 이제 제 나름의 뭐 입장은 있겠지만은 굳이 뭐 그게 잘 됐다 잘못됐다라고 말할 그런 차원의 일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런 반면에 지금 정치인들은 입장을 어떻게 세웠냐에 따라 가지고 좀 평가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점에서 보면은 오늘 이제 녹음실 오는 와중에 저도 이제 이 소식을 접했습니다만 이석현 고문이 이제 탈당을 하셨어요. 네네네. 세미래를 탈당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함께 네. 했죠. 지지한다. 저는 이건 좀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이제
그 비상계엄 이 내란 세력이라는 워딩을 쓰셔가지고 좀 말 자체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비상계엄을 유발한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세력이 재집권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사실 뭐 이렇게 뭐 유권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는 거를 가지고 뭐 네가 올래 내가 올래 그렇게 말하는 거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정치인은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꼭 그렇게 뭐 말하자면 윤석열 비상계엄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재명을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게 정당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애초에 탈당하고 창당하고 했던 게 어떤 그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잖아요, 분명히. 네네. 저는 이제 방송에서 그런 말씀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른 진영에 몸을 맡기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뭐 민주당 나가서 국힘 가는 게 말이 안 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점에서 봐도 이석현 고문의 이 탈당의 변은 별로 그렇게 수긍이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상황에서는 그냥 정치인이라면은 양쪽 모두에게 욕먹을 각오하고 중립 택하는 편이 차라리 용기 있는 선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지 선언을 굳이 한다는 게 네. 숟가락 올리러 가는 거지 뭐. 그러니까는 뭐 그쪽에서 이렇게 뭐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지. 지금 타이밍에 네. 그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나올 때 그냥 자꾸 떠밀려서 나왔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기 스스로 애초에 그냥 뛰쳐나온 명분을 그 스스로 이제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이석현 부의장의 이제 탈당 소식이 나오고 나서 거의 동시에 그 윤가피님이 트위터에 올리신 거 보면은 뭐 다음 주에 마치 민주당에서 대사면이 있는 것처럼 뭐 다음 주에 복당 신청하면은 거의 바로 입당을 시키겠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돌고 있는가 보더라고요. 네. 그거 맞춰서 탈당하신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그렇게 되면은 그냥 그때는 막 밀어내고 쫓겨내고 뭐 정치를 못하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네. 이제 받아주면은 다시 나는 들어간다.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충분히. 네. 그러면 그 동안에 이제 민주당 바깥에 나와서 한 정치의 활동에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럼 그냥 단지 이낙연 총리 대통령 만들기 위한 사모임이거나 마찬가지였냐. 그렇죠. 뭐 이렇게 되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치적인 의미가 있는지.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 했던 것까지 전부 다 그냥 아무것도 그렇죠. 아닌 걸로 만드는.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차단당한 몸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뭐 감정을 안 두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 어쨌든 뭐 이런 저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하실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그래서 안녕히 가세요. 네, 잘 가시고요. 네. 뭐 같이 안 가서 그냥 저는 마음이 편합니다. 예. 정리할 걸 정리해야지. 네. 거기를 어떻게 다시 들어가? 국민의힘 들어간 것보다 더 뭐가 달라? 그러게 말입니다. 국민의힘이랑 지금 그 전병헌 대표가 최근에 계속 하려는 거는 그냥 연대야 연대. 그렇습니다. 예. 지지 선언하고 입당을 해.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점에서 보면 전병헌 대표가 그동안에 취하신 어떤 그 입장이나 액션들을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다 동의하지는 못하는 면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전략적으로 이게 좀 오히려 뭐 마이너스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이제 판단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병헌 대표는 일관성은 잃지는 않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뭐 명분 면에서 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전병헌 대표가 참 우리 당 대표로서는 참 좋은 인사다. 뭐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슬슬 본 내용으로 가야 될 텐데 이제 딱 우리 한가운데 시간이 됐네요. 그래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상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4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 배송 박스에 넣어서 보내주시기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도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 주세요. 휘낭시에 브라우니, 마들렌, 구울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생강청까지 모두 맛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이번 주 내내 이 타령이 또 계속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놈의 러시아제 저격총. 야, 이제 좀 더 구체화됐죠. 네, 이제 총이 러시아제 저격총이다. 뭐 이제 한동안 권총이라 그러더니만은 이번 주에는 저격총으로 바뀌었어요. 관련해서 이제 좀 보면은 5월 12일 날 그 민주당 가짜뉴스 대응단 단장이 김현입니다. 이 양반이 이제 민주파 출석 브리핑을 했거든. 국회 그 기자 국회 거기서 정론관 거기서. 네네. 그때 했던 얘기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뭐 이재명에 대한 신변 위협거리 끊임없이 유포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를 하는 게 뭐 네이버 댓글 중에 이재명에게는 총살밖에 없다. 이게 신변 위협이에요? 이재명에게는 총살밖에 없다. 이거 그러니까는 굉장히 과격한 언사긴 한데 네. 이게 도저히 뭐 지지율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는 아이고 죽일 수밖에 없나 뭐 이런 얘기거든. 그리고 총살밖에 없다는 거는 이 사람이 자기가 총으로 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지금 그 재판해가지고 총으로 사용하겠다 이 얘기잖아. 이거는 암살 위협이 아니지. 저 새끼 때려 죽여야 될 새끼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거는 정치인한테 할 수 있는 것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과격하고 좀 그러니까 일반 우리 성향으로 봤을 땐 좀 선 넘은 그런 표현이긴 하지만은 이거 뭐 정치인 비판으로 보면 또 아주 또 못할 소리는 저는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개새끼 소새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러니까 이거를 암살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이걸 심각한 신변 위협성 발언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DC 국힘 갤러리에 이런 글이 있다고 해요. 이제 진짜 보수 대통합 가서 이재명 죽이러 가보자. 아, 이것도 뭐 미치겠네. 이게 신변 위협이야? 아, 진짜 미안하다. 진짜 나쁜 말해서 미안하다. 아니 뭐 야, 이 새끼들아. 대신에 저런 게 아니잖아. 야, 내가 사과할게. 어휴, 이걸로 목숨의 위협을 느꼈대. 환장하겠다. 진짜. 그래서 이제 각종 위협이 이렇게 이어지는 만큼 민주파출소는 안전제보 코드를 신설하고 실시간으로 경찰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후보자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이게 뭐 시스템 그냥 니네가 미치겠다. 지금 댓글 관리, 선거철에 댓글 관리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댓글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포털에서 그냥 삭제 처리해버리면 돼. 포털에서. 어느 정도가 그러면 허용되는 걸까요, 대체? 이재명 못 찍겠다 그러면 선거법으로 걸 것 같은데. 다음이나 뭐 네이버에서 알아서 하겠죠. 뭐 알아서 해서 아마 그러니까 삭제됐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 수위의 댓글이면 DC는 모르겠고. 뭐 죽음을 입에 담았기 때문에 어찌됐건. 그렇죠. 네. 뭐 정치적 사용이 필요하다면 이 정도까지도 허용이 안 될까? 아, 그 정도? 정치적 사용? 뭐 그 정도는 뭐. 근데 이제 알고리즘 쪽으로 못 걸릴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제 뭐 이런 소리를 했고 이 당일날 또 이제 봉지욱. 네네네네. 아무 또 가짜뉴스 아주 잘 만드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봉지욱 씨가 이제 그 뉴스 공장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 출신 오비 쪽에서 들리는 얘기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다음에 그 국정원 아니면은 뭐 국정원 오비. 그다음에 그 어디 오비야 그 정보사 쪽 오비 네. 뭐. 네.
블랙 요원. 예. 예. 국정원 오비 쪽에서 들린 얘기라고 자락을 깔고 뭐 유효 사거리 2km인 저격용 총을 러시아에서 밀반입해 뭔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관련한 첩보를 국정원이 입수해서 지금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봉지욱 씨 말에 따르면은. 그러면서 이제 뭐 취재원한테 조금 더 물어보니까 국정원엔 요원들도 있지만 그 요원들이 관리하는 공작관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블랙 요원 말하는 걸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전직 애들 데리고 뭐 네.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서 뭐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받고 요원들과 협업하는 공작관들이 그 정보를 파악했다. 러시아에서 그 총 들여온다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저격용 총을 밀반입한 사람들과 루트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된 것 같고 그 사람들을 지금 색출하고 추적하고 있다고 한다. 상당히 신빙성 있는 정보가 맞다라고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국정원이나 군 관계자, 정보사, 오비들이 뛰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런 걸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다. 그 돈의 출처가 국정원 특활비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조금 이따 갑시다. 네네. 이 당일날 또 전현희는 또 MBC 뉴스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 측 권총을 밀수해서 후보를 암살하겠다. 블랙 의원이 후보 근처를 배회하고 있다. 이런 다양한 테러 관련 제보가 당에 쏟아지고 있다. 뭐 그냥 넘겨서는 매우 비상한 상황이다. 저희들의 모든 중요한 관심은 후보의 안전 확보다.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방법을 동원해 후보를 지킨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끝에, 그래서 이제 뭐 중간에 계속 뭐 경찰한테 뭐 경호 강화라고 대통령 경호실에 또 경호 요청했다가 대통령 경호실이 거절하고 그런 총국도 빚어지기도 했고 중간에. 그러다가 이제 어제죠. 5월 16일에 이제 선대위 총괄본부장 강훈식이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후보 경호에 대한 지지자들의 우려가 크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초에 방탄 유리막 제작을 완료하고 설치할 예정이다. 이게 근데 이제 그 방탄 유리막 어떤 건지 아세요 혹시? 잘 모르겠는데. 그 우리나라 교황 우리나라 방문하셨을 때도 이런 방탄차 탄 적이 있는데 그 차 이제 오픈카처럼 그 뒷좌석 지붕 드러내고 그렇게 그런 차에다가 이제 일어서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맞이할 수 있게 이렇게 그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차 뒤에다 설치를 하는데 이 말하자면 픽업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픽업 트럭 적재함의 높이 한 3m 정도의 6면체 유리로 그 적재함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6면체 방탄 유리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야 말하자면은. 그런 식의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뭐 일반 유리는 아니죠. 이게 방탄 유리니까. 그렇죠. 뭐 요즘 강화 아크릴 같은 것도 쓰는데 뭐 재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그 교황 그 방탄 차량처럼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뭐 이 양 사이드 면만 유리로 막을 거다 뭐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던데 아무튼 이걸 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근데 이제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관련해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뭐 유효 사거리 2km 러시아에서 지금 총을 들었는데 유효 사거리 2km라고 하는데 여기서부터 서사적 그 개연성이 많이 떨어져요. 일단 이 사거리 2km라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그 일반적인 대인 저격 소총이 아니에요. 사거리 2km급이면은 대물 저격 소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뭐 차량이나 물건을 부서뜨리기 위한 저격총이란 말이거든요. 이건 대구경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 맞추는 총알보다 훨씬 구경이 큰 총알을 써요. 이거 어떤 총알을 쓰냐면은 그 예전에 군 복무해 보신 분들 중에 이제 그런 거 해보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MG50탄이라고 12.7mm짜리 탄, 그 이제 대공포에 쓰는 탄, 그 탄피 잘라가지고 반지 만들어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그 12.7mm 탄을 주로 써요. 대물 저격총은 그 정도 이 탄이면은 최대 사거리가 4km까지 나오고 유효 사거리 2.5km, 3km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사거리 2km짜리 저격총 그러면 그래서 이런 식의 그 대공탄을 쓰는 대물 저격총이거든요. 만약에 이걸 근데 러시아에서 들어온 게 왜 말이 안 되냐면 러시아에서 생산하는 대물 저격총이 한 두세 종류 지금 되는데 이거 민수 시장이 안 풀립니다. 안 나와요. 어둠의 경로로도 거의 없어요. 이거 왜냐면 일단 제작 수량도 적습니다. 이건 수요가 적기 때문에 러시아 특수부대 정도에서나 쓰는 물건이라 가지고 많이 만들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안 만드니까 관리가 상대적으로 잘 되지. 이거를 굳이 들여오겠다고 그러면 미국의 민수시장에 59경짜리 저격총도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 뭐 사냥용 레저용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또 그냥 레저용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그냥 사막 가가지고 총질하면서
총질하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을 사라고 나오는 59경짜리 대물조직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는. 들어오려면 그런 걸 들어오지 러시아제 구하기도 힘든 거를 민주주의에 풀리지도 않는 거를 러시아에서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애초에. 어쨌든 2km가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리고 2km를 저격할 수 있는 사람이 전 세계에 몇 명 없어요. 그렇지 몇 명 없지. 네. 진짜 몇 명 없지. 네. 어쨌든 2km 한번 찍어보니까 네. 그 광화문 세종대왕상에서 네. 정확하게 서울역 광장까지 오면은 그 2km 정도 되더라고. 네, 그 직선거리로 그렇죠. 직선거리로.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만약에 그 거리를 저격한다고 해서 서울 시내에서는 하기 힘든 게 중간에 빌딩 같은 게 가려져가지고. 빌딩 같은 게 있으니까는 그러니까는 뭐 중간에 막 뭐 YTN 사옥 옥상이라던가 뭐 그런 데서 해서 제법 높으니까 그런 데서 뭐 이렇게 싹 하면은 영화지 영화. 영화지.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야. 아,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래서 방탄 유리를 설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9경 그러니까 12.7mm짜리 탄 이거는 일반적인 방탄 소재는 최고 등급까지 가야 돼요. 네. 이거 지금 현존하는 나와 있는 그러니까 알려져 있는 그 군용차 외에 군용 전차 외에 이거 막을 수 있는 이 탄 막을 수 있는 차량은 미국 대통령 경호차 비스트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네. 걔 정도 돼야 막아요. 아니면 그 교황 방탄 유리도 뭐 재현상으로는 12.7mm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한두 발 맞으면 그것도 장담 못할 것 같거든. 그렇지. 그냥 스와트 장갑차에 태워. 그 장갑차도 아직 못한다니까 12.7mm라면은. 이거 벽 뒤에 숨어 있으면 벽 뚫고 들어와요. 시멘트 벽을 공구리 벽을 부시고 들어오는 총알이라고. 근데 이제 그 벽 넘어서 어디에 있을지 모르니까 안 보이잖아. 그렇지. 뭐 그런 건 있겠지. 근데 몇 방 쏘다 보면 맞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그래서 뭐 이거 굉장히 좀 개연성이 많이 떨어진다. 러시아에서 나는 이거를 만약에 뭐 예를 들어 뭐 필리핀에서 미국제를 밀수해가지고 한국으로 보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면은 좀 그럴싸한데라고 얘기를 했겠지 생각을 했겠는데 러시아 총이라 그래가지고 많이 신빙성이 떨어진다. 개연성이 떨어진다. 아니 그러니까 얘네들은 근데 또 제보를 들은 것도 일단 어쨌든 오비 라인에서 제보를 듣고 맨날 오비야. 그런 다음에 근데 이거를 획책하고 있는 애들도 암살을 획책하고 있는 애들도 오비야. 어떤 오비고 근데 어쨌든 지금 국정원에서 꼬리를 잡았다며 뭐 그래서 뭐 대충 뭐 어떻게 총이 들어왔고 그러면 이제 누가 들고 갔고 대충 이제 나왔잖아. 근데 그 블랙이 이재명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쪽이 능력이 훨씬 너무 뛰어난가 봐. 그러니까 그걸 왜 못 잡아? 그러니까 지금 다 나와 있다는데. 뭐 그러니까 거의 다 잡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인간만 잡으면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이 관련해서 경찰이 또 제보 들어간 건 하나도 없어요. 경찰이 제보는 안 하고 있어요, 얘들이. 아니 그거 왜 안 해? 그거 빨리 잡아야지. 빨리 잡아야지. 이런 위험한 애를. 얘네가 지금 뭐 이재명 암살을 하려고 할 수 있는데 뭐 정말 재수 없으면 뭐 폭탄 테러 같은 것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지금도 이미 영화인데 뭐 다른 영화 시나리오 안 들어가겠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빨리 막 할 수 있는 공권력을 다 투입해가지고 빨리 잡아야지 이런 걸. 이 대물조직청 들어올 것 같으면은 아싸리 그냥 그 말씀하신 유탄 발사기 유탄 발사기나 들고 와가지고 유탄 뿌리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아니면 저절로 수류탄 하나 까고 들어가든지 뭐 해도 이게 되는 지금 거고. 한가하게 뉴스 공장에서 떠들 일이냐고 이게. 이놈의 그리고 국정원 오비 김병기도 국정원 오비 아니야? 그렇죠. 지금은 오비지. 김병기, 박선원 지금 이제 민주당 배지들 선지 국정원이니까. 걔네들이 얘기해도 국정원 오비가 되는 거야. 그렇지. 박지원도 박지원도 국정원 오비지 맞네. 박지원은 국정원 대장 오비네. 오비 대장이네. 누가 얘기인지 알게 뭐야 이래버리면. 알게 뭡니까 이게. 그래서 이러니까 또 이제 경찰력도 또 많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민주당 그 여의도 당사 있잖아요. 네네. 그 인근 건물에 고층 건물 옥상마다 경찰이 배치돼 가지고 쓸데없이 저격수 관측한다고 그러고 있고 유 회장에도 지금 그 관측 장비랑 관측 요원 보내가지고 이재명 유세 따라다니고 있고 이 개딸들은 또 이제 유 회장마저 지금 손꼽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그거 참 저격 방해한다고 가관이더라고요. 예. 그러고들 있습니다. 근데 좀 뭐 이 다음 주에 뭐 그래서 이재명 그 이제 방탄 유리 유세 차량 나온다는데. 그 유리 꼬라지를 나는 한번 봐야겠어. 그래서 이 새끼들이 정말로 2kg 이 썰을 믿고 있는지 쇼를 하는지 대충 얇은 아크릴판 같은 게 하면 개쇼다 그러고 다시 한번 깔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한번 보자고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아크릴판으로 쉽게 만들지 않을까? 아크릴판으로 순간 접착제
야, 근데 요즘 날씨 덥기 때문에 이거 이러고 다니면 이것도 고역일 텐데. 그렇죠. 바람 한 통 해가지고. 근데 뭐 그 차량에서 그런 거 타고 있을 때가 뭐 얼마나 있겠어. 그러면은 일단 그 저기 뭐야 나와서 대면 접촉도 못 한다는 거잖아. 이 정도면은 그냥 그러니까, 그 차에서만 살겠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게 뭐가 필요하지? 그러니까는 카니발에서 있다가 그러니까 이따가 이제 사람들한테 일단 모습을 드러내고 연설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유세 차량에 올라가서 하던가 뭐 그러니까 할 텐데. 그 유세 차량의 면을 유리로 방탄 유리로 막겠다는 얘기예요. 뭐 마음대로 해라. 알바노. 아무튼 이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 막 객단들은 또 이걸 믿어가지고 뭐 좀 후보자 암살 위협 받는 나라가 어디냐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 암살 위협을 했다고 자기들끼리 지금 자가 발전 돌리고 있는데. 그런 나라가 어디 있기는. 미국은 뭐 있을 뻔했어. 잠깐 그 미국의 어떤 저격 사례들 대통령 피격 사례가 몇 번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레이건 같은 경우는 권총이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트럼프 있었잖아. 네네. 트럼프도 59경 이런 거 안 씁니다. 트럼프도 그냥 5.56mm 소총 썼다고. M16 계열. 네네. 그다음에 예전에 그 저기 뭐야 그 누구야? 케네디 암살 같은 경우는 그 M70이라고 사냥 라이플인데 저격용으로 많이 쓰는 총이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쓰기도 했었는데 이거 뭐 대통령 저격에 이 59경 저격 쓴다. 이거는 영화에서나 나오지. 난 실제로 본 적이 없어. 이 총 가지고 대통령 쏴 죽인 경우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그래서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거 아니냐. 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 정말 편하게 합니다. 편하게. 그러니까. 여러 사람 힘들게 하면서 온갖 망설일 다 하면서 네. 이것 때문에 괜히 쓸데없이 경찰력만 낭비되고 지금 관련 장비들도 동원됐다고 하는데 아유, 속 터집니다.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제 이어서 요거는 조금 좀 흥미로운 면이 있어가지고 요걸 좀 다뤄볼까 하는데 이재명이 이제 최근에 그 전기 관련해서 공약들을 좀 냈어요. 네. 요거 이제 좀 짚어볼까 하는데 5월 15일날 이제 전남 광역 유세정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전기요금도 거리 비례제가 도입이 된다. 그래서 지방 생산지에는 전기요금을 좀 더 싸게 하면 지방에 대한 산업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뭐 기업이 그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으로 올 수밖에 없고 이제 또 그거를 유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첫 번째 지방으로 가는 기업에 대규모 세제 혜택을 주고 두 번째 지방으로 가거나 지방에서 시작된 기업에게 땅이나 이런 것들로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규제를 좀 자유롭게 완화해주고 해제를 해주자. 그다음에 전기요금 차이를 확실하게 해서 지방 생산지는 좀 더 싸게 하면은 지방에 대한 산업 수요가 늘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 지방 지방 분산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전기요금 지금 거리 비례제랑 같이 묶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16일날 그 다음날 전북 군산 가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기요금을 앞으로도 올려야 되고 이거 이제 비싸다고 느끼겠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올릴 때 지방은 덜 올리든지 아니면 유지하든지 해서 뭐 에너지 요금 차이를 두면은 지방에 희망이 생길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다만 전기요금을 지금 당장 올릴 건 아니고 뭐 장기적으로 그렇게밖에 갈 수 없다. 이제 이거는 그 유세 이후에 기자들과 이제 질답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금은 국내 경제 상황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당장 전기요금 선택에는 어렵다 이렇게 좀 또 한 발 빼는 듯한 말을 하긴 했어요. 자, 이제 이것들을 한번 보면은 여기서 이제 일단 얘기했던 게 지금 뭐 그 거리에 따라서 뭐 전기요금 차등제가 적용이 된다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지금 다른 이슈들이 많이 묻혀가지고 놓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네네네. 이게 이제 이 관련법이 2023년 6월 달에 제정이 됐어요, 이미. 네네. 됐더라고요. 네,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 이때 이게 6월 달에 됐고, 요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분산 에너지라는 게 신재생 에너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분산이라는 게 발전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분산 에너지 발전을 활성화 해가지고 태양광, 풍력, 소수력 등 다양한 분산 에너지 발전원을 활용하여 전력 생산 및 지역 내 에너지 자립도를 증대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이제 분산 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한다. 이건 뭐냐면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전력 사용 시설이나 도시 개발 사업자는 분산 에너지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걸 이제 법으로 규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 지정해가지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을 지정해서 분산 에너지 발전 및
확산을 지원한다. 여기까지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내용이고, 요 다음 내용이 이제 이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분산 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전기요금을 낮춰 지역 주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분산 에너지 발전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게 이제 한전 독점 그 전기 생산에 있어서 한전 독과점 가격 체계를 이제 종식시키는 그런 규정이고, 당시에 요거 때문에 약간 뭐 지금 이제 전기 민영화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작년 5월 22일 날 산업통상부 장관 주재 31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2026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내년부터. 네네. 그리고 이제 이 결정의 근거가 바로 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에요. 이게 이제 뭐 그 이재명도 유세 때 얘기했다시피 말하자면은 발전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 전기요금을 더 많이 부과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네네. 자, 이제 이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뭐 전기 자급률 그러니까 발전소에서도 먼 지역이 이제 전기를 공급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는 어떤 지역별로 전기 자급률을 따져보면은 어느 지역이 그럼 요금이 높아질 것인가를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보면은 전기 자급률 높은 지역이 경북, 네. 여기가 216%예요. 충남도 214%, 강원도 213%, 전남 198, 인천 186, 부산 174, 경남 123. 여기까지를 이제 자급하고 남는 전기를 단지에게 파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전력 자급률이 낮은 지역들 보면은 대전이 제일 낮아요. 3.1%. 거의 대부분 거의 그러니까 97%를 외부에서 전기를 끌어오는 거죠. 그리고 서울도 10%. 네네. 광주도 10%밖에 안 되고 충북이 11%, 대구가 13, 경기도 62, 전북 72, 세종 99. 세종이 거의 작업이지 99니까 1% 정도면 끌어오는 거니까. 그래도 작업이 되네요. 네. 뭐가 되나 보네. 거기도 뭐 인근에 발전소들이 좀 있나 봐.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대전이나 서울, 뭐 광주, 충북, 대구 여기는 전기요금이 많이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네네. 내년부터 시행되고 나면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이건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무조건 시행되는 정책이고 전기요금 지역 차등제는 네네. 지금 이제 이재명이 군산이나 어디야 광양에서 얘기했던 거는 요 지역 차등제랑 묶어가지고 어떤 정책을 제시를 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네네네. 요것만 놓고 보면은 저는 좀 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렇게 못할 소리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산업시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기를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특히 그렇죠. 제조업 같은 경우는 네네. 그러니까 이 전기요금 부담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전기요금이 저렴한 곳으로 이전을 하는 게 조금 이익일 수 있는데 그 이전 비용이라든가 그런 세제 혜택을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면은 그런 일자리가 이제 옮겨가는 거잖아. 그렇죠. 지방으로. 네네. 그러면은 좋죠. 그러니까 네. 그런 뭐 공기업이나 기관 이렇게 옮겨가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네. 그 최근에 보면 이재명 캠프 측에서인가 HMM이랑 뭐 SK 해양 같은 해운 업체들 네네네.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 추진하겠다 뭐 그런 걸 공약을 세웠는데 지금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이제 반발이 많이 일고 있는데, 그게 뭐 HMM 같은 경우는 해상 노조 측이랑 합의를 본 내용이라고 하는데, 해상 노조에서는 뭐 노조가 근데 해상 노조가 있고 해운 업체니까 육상 노조가 있거든. 육상 노조. 해상 노조는 배 타는 사람들이고 육상 노조는 지상 근무자들인데, 근데 본사 이전하면 실제로 이사 가야 되는 건 지상 근무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육상 노조는 올해는 합의한 적 없는 데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야. 그리고 애초에 사기업인데 사기업 이전을 왜 정치권에서 가라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걸 공약으로 내내 마냐 이러고 있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이제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기업 이전을 유치할 게 아니라 지금 요 전기 정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합리성이 있거든요, 충분히. 네, 뭐 이미 법안이 통과된 상태이기도 하고. 통과된 법안에다가 이제 좀 세제 혜택 같은 걸 더 얹어가지고 기업들이 지방에 많이 이제 분산될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정책만 놓고 보면은 의외로 이재명 캠프 측은 포퓰리즘적이지 않은, 뭐 이것도 지역에서는 좀 환영한 정책이긴 하지만은 그냥 포퓰리스트로 보기보다는 좀 합리성을 갖춘 정책이라고, 설계가 잘 된 정책이라고 저는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 요새는 조금 이제 이슈가 덜 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그 송배전선, 송전탑 이런 게 이슈가 됐었잖아요. 뭐 밀양 송전탑 이런 거 시위도 그때 네. 민주당 측에서도 같이 하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발전하는 곳 따로 있고 전기 쓰는 쪽 따로 있고 좀 우리나라 그런 형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도 어떤 장기적인 방향으로 보면은 발전하는 거점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송배전 길이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게 그렇죠. 그게 어떤 전력 로스도 줄이고 그렇죠. 효율 면에서도 훨씬 네. 낫죠. 그 좋은 방안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그것을 이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이 거리 차등 전기 요금 네네. 네 이거 법안도 통과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또 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위치와 상관없이 그래도 좀 들어서기 쉬운 것들은 특히 뭐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그래도 좀 쉽게 들어설 수가 있으니까 네. 도심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네. 발전소 단위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여지가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지원으로도 되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크게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그 정책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상당히 설계를 잘한 정책이다. 뭐 네네. 그렇게까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역시나 이재명은 그것도 포퓰리즘을 버리지를 못해요. 보면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앞서 말씀드린 그 이제 요새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들과 이제 백브리핑 하면서 뭐 네네. 당장 하자는 거 아니다. 당장 전기요금 올리자는 것도 아니다. 뭐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꼬리 흐린 거랑 사실 전기요금 올라가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정치인이 좀 용감하게 저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우리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 그런 얘기 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의연하길래 웬일이지 했는데 뭐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죠. 뭐 장기적으로 무조건 올라가지. 네. 그렇지. 장기적으로 뭐 지금보다는 올라가지. 환율도 뛰고 그러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는데 뭐 이렇게 이제 말꼬리 흐린 거 보아서는 진정성이 없구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군산 뉴스 중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명박이 4대강 사업한다고 강바닥에 40조 퍼붓는 건 안 되고 군산에 지역화폐 지원 30억 원 하는 건 죽어도 안 되냐. 뭐. 4대강은 되는데 지역상품권은 왜 안 되냐. 지역상품권 지원은 왜 안 되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정부가 돈을 써야 할 때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소리죠. 둘 다 안 돼, 이 새끼야. 둘 다 안 되지. 근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저는 이 4대강보다 지역상품권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더 나쁠 수 있죠. 네. 더 나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아닌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4대강은 환경을 망치는 거긴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돈을 두 배로 써서 다시 복원을 해야 될 수도 있게 되긴 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역상품권 지원은 그러니까 지역상품권 정책은 사실 이재명의 지역상품권 정책이라는 건 기본소득이랑 또 연계되잖아. 이 두 가지 정책은 이미 시작이 됐으니까 일정 부분 되돌릴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이게 더 커지면 커질수록 더 되돌릴 수가 없게 돼요. 한번 시작을 해버리면은 사람들이 맛을 들여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랑 연결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네. 이재명식의 그 어떤 기본소득과 연계되어 있는 지역상품권이라고 한다면 매년 4대강 하는 거야. 그렇지. 매년 4대강 하는 거예요. 매년 4대강 하는 거야. 4대강은 한 번 하고 끝나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봐도 이거는 참 뭐 이렇게 그냥 뭐 억울함을 토로할 일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제 또 다르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재명 이 말은 뭐 이명박 4대강이랑 내 기본소득이랑 뭐 그래 둘 다 그냥 포퓰리즘 내치적 과시용 정책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기도 한 거지. 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좀 웃기기도 하고. 자 그리고 또 이 전기요금 정책이 그래서 이 자체로만 놓고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정책일 수 있는데 이거를 이재명이 그동안 했던 다른 공약성 발언들이랑 묶어보면 또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전남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리고 지금 호남 지역으로 가가지고 이 신재생 에너지 어떤 광역 클러스터로 호남을 조성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나온 얘기들이 이 얘기거든요. 기업 유치 같은 것까지 해가지고. 네네. 근데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나온 수익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명이 그동안에 얘기해온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이지. 그 햇빛 연금, 네네네. 햇빛 바람 연금 그런 거 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신재생 에너지로 거둬들인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나눠주겠다 지역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그동안에 공공연하게 해왔단 말입니다. 이러면서 또 전기요금은 낮춰주고 외부 투자를 끌어들이려면은 외부에서 기업들이 지역으로 유치되게끔 하려면은 설명드릴 게 지역 인프라가
뭐 유지 보수되고 더 확장이 돼야지 확장될수록 기업이 더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햇빛연금 정책 같은 거는 해서는 안 되는 정책인 거예요. 전에도 그때 이제 그거 비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지금 뭐 수익이 난다고 하면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지만은 수익이 난다고 하면 이것들은 다 재투자돼야 된다고 지금은 적어도 지금은. 네, 재투자돼야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 굉장히 곤란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이 몇 퍼센트 정도 수준으로 어느 정도로 올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이게 그러니까는 전기가 넘쳐가지고도 셧다운이 일어날 수가 있다니까. 예, 전력이 딸려서도 셧다운이 되지만 네. 넘쳐도 셧다운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의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의도와 관계없이 전기가 생산이 되거나 생산이 그렇죠. 안 된다는 거. 그렇죠. 그걸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 예. 그래서 전기 저장 시설이 그래도 뭐 굉장히 획기적으로 또 좋아진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셨는데 사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전기 써야 되는데 해 안 뜨면은 전기를 못 쓴단 말이에요. 바람 안 불면은. 네네. 그리고 전기 쓸 일이 별로 없는데 해 쨍쨍하면은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제주도가 지금 예. 그걸로 약간 곤욕을 겪고 있거든요. 네. 예. 풍력 발전이랑 태양광 발전이 있는데 네. 이게 컨트롤이 잘 안 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기후 영향도 받고. 그쵸. 그리고 이제 예전에 설명드렸지만 영국의 사례 있지 않습니까? 네. 바람 잘 든다고 풍력 발전 막 세웠다 갑자기 막 기후 바뀌어가지고 바람이 안 불어. 쫄딱 망하고 막 그래서. 전기에서 난리가 전기 대란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강원도에 그렇게 이제 풍력 발전소 대규모로 네. 뭐 풍력 발전기 배치했다가 그 수리비도 안 나오는 수준 돼 버려 가지고 지금 뭐 철거도 못 하고 네. 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탱자 이렇게 그냥 지역 주민들한테 돈 나눠주고 이럴 때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뭐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하기에는 그냥 이거는 뭐 태양광 패널 한번 깔아놓으면은 그냥 화수분처럼 돈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유지 보수가 엄청나게 필요한 그런 분야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발전 효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막 유의미하게 수익을 이거 그냥 돈 쭉쭉 나오네 이렇게 말할 만한 그 정도로 효율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여기에서 벌어들인 돈들은 재투자를 해야 된다. 유지 보수비랑 개발비로 투자를 해야 된다. 무엇보다. 그렇죠. 예. 이거 지금 이런 식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 확산시키는데 국내 어떤 업계에 재투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중국한테 다 잡아먹힙니다. 지금 이미 지금도 많이 잠식당한 상태인데. 우리나라도 기존에 설치된 태양열 판넬이 대부분 중국산 그냥 네. 수입해가지고 네. 딱 깔아놓은 거예요. 그것도 이제 다들 보조금 노리고. 그렇죠. 이게 이제 좀 발전 효율을 길게 보고 갈 거면은 중국산 싸구려 패널 쓸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부 보조금 빠방하게 나오고 뭐 수입 보존해준다고 하니까 그냥 헐값 그냥 제일 싼 거 중국제 그냥 패널 갖다가 깔아버린 거예요. 지금 돼가지고 처치곤란한 쓰레기가 돼버린 경우도 많다고요. 그런 것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신재생 관련해서도 사실 좀 이것도 좀 문재인 정부에서 그냥 너무 이거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좀 보여주기 식으로 악용한 면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네.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데.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그쵸, 네. 예, 막 고속도로 이렇게 타고 가려다 보면은 막 어디 이렇게 막 깔려 있거든. 이렇게 막 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막 태양열 판넬이 엄청나게 깔려 있고. 네. 지금도 경기도 거래 이렇게 고속도로 타고 나가다 보면 보이죠 그런 것도. 네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를 이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만의 탓이라는 것 얘기도 아니고. 그렇죠. 어쨌든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어떤 사업을 전향적으로 또 확대해 나갈 그런 게 있었으면 의지가 있었으니까. 아리백 같은 건 내세워가면서 이제 국제 기준에 맞추고 그러면서 뭐 수출 경쟁력 증대시키고 그런 명분들은 분명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명분에 맞춰가지고 산업을 제대로 활성화 시키려고 했었느냐. 그렇죠. 그걸 따져보면 그 디테일을 잘 했어야 되는데 보면서 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 박근혜 정부 탓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수정을 해서 보완을 했어야죠. 그렇죠. 그냥 외부적으로 보이기에만 치중했다. 그런 비판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현상들을 보면은 아무튼 그래서 이재명은 딴 것보다 이 햇빛연금 정책 이것들만 자기가 예전부터 그렇게 입에 담지 않았으면은 이 공약 자체는 저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공약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햇빛연금이랑 연계시키면은 이건 뭐 말이 앞뒤도 안 맞고 뭐 밑도 끝도 없는 소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냥 좋은 것만 그냥 갖다가 막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총리님이 전에 이재명을 해서 말씀하셨던 거,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는 말들은 부분 그때 했던 말들만 떼어놓고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인데 이것들을 묶어가지고 연결시켜 보면은 서로 뭐 상호 모순적인 그런 발언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 아니면 충돌이 나서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돼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도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듬을 게 많습니다. 네. 네. 어쨌든 근데 뭐 거리 차등 요금제, 네. 전기요금 거리 차등 요금제는 뭐 이재명 때문에 시작한 건 아니고 그쵸. 어쨌든 네. 그냥 여야 합의로 해서 네. 이제 법안이 통과되고 이제 내년에 시행이 되는 그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환경이 바뀌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 산업 구조라든가 이런 거를 잘 꾸려 나갈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한 이제 엄밀한 논의가 필요하겠죠. 네. 드물게 이재명 공약 쪽에서는 이거 괜찮은 공약이었다 싶었으나 역시나 포퓰리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 또 다른 공약 하나 봅시다. 이 코인 공약. 네. 네. 이 이재명 코인 탄핵도 한지 이것도 꽤 유관 역사를 자랑하잖아. 그렇죠, 그렇죠. 22년 대선 때도 무슨 뭐 NFT로 뭐 네, 네. 후원금 뭐 영수증을 주네 그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코인 어쩌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코인 관련 공약이 나왔어요. 뭐 5월 16일 날 파이낸셜 뉴스 하나를 봅시다. 파이낸셜 뉴스 기사를 하나를 봅시다. 자, 이제 16일자 파이낸셜 뉴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국민연금도 코인 투자토록 이재명 디지털 자산 육성 구상 해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 캠프에 디지털 자산위가 있어요. 전에 여기서 뭐 세미나도 하고 했었는데 이 관련해서 기본법 제정과 함께 자본시장법과 외국환 거래법 개정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완전히 편입시키겠다는 입법을 추진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16일 날. 그 이제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을 그냥 주류 금융시장에 편입시키겠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관련해가지고 이재명이 앞서서 이제 얘기한 게 그 원화를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을 국가에서 발행을 하겠다. 뭐하러?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디지털 자산을 안정적으로 이제 안정적인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시장에 진출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도 이거 이게 왜 필요한지 이해가 안 돼. 왜 굳이 국가가 해? 네. 그냥 민간에서 알아서 뭐 하든가 말든가 그냥 세금이나 걷고 하면 되지. 그래서 이제 이 16일 날 얘기한 그 디지털 자산위의 발표랑 이걸 두 개를 또 묶어보면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가지고 원화 기반이니까 이거 이제 가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거지. 가치 변동성을 잡은 기초 위에 다른 가상자산들도 함께 이제 제도권에 편입시키겠다 이런 의도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좀 굉장히 억지스러워요. 일단 이게 이제 한때 막 돈이 몰렸던 주제였죠. 스테이블 코인. 네. 그래서 뭔 일이 났습니까? 권도영 씨가 미국으로 쫓겨서 미국 재판 받고 있죠. 네. 네. 그 스테이블 코인도 사실은 되게 그 개념상으로만 존재하는 허구라고 봐도 크게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수익이 발생을 하려면은 결국은 폰지 사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 계속 밑대를 빼가지고 위로 올려주는 그런 식의 구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돌려막기식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구조는 원래 이제 항상 있는데 얘네는 거품이 뭐 그렇게 막 확 생기지 않게끔 조절을 하겠다. 그래서 스테이블이잖아. 네. 스테이블 코인은. 근데 결국 그 스테이블 코인의 말로는 뭐였습니까? 하루 아침에 막 1%대로 추락하는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이게 정말 이름만 스테이블이지 정말 스테이블 할 거냐 이거 알 수 없는 거예요. 코인은 그냥 코인일 뿐이라고 사실은 바라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걸 국가에서 자꾸 하겠다는 게 그러니까 이재명이 국가 차원에서 하겠다는 게 뭘 위해서 하겠다는 거냐. 나는 거기에 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거는 워낙 가치가 그러니까 자국 통화가 쓸모없는 휴지가 된 베네수엘라나 남미의 그런 여러 나라들 걔네들이 공유지책으로 해보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지금 기존에 그러니까는 그 중앙은행에서 관리하는 화폐가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됐으니 휴지가 됐으니까 새로운 뭐라도 도입을 해가지고 그걸로 대신하겠다 그런 건데 아니 국가에서 뭐하러 해 이거를 그냥 민간에서 그냥 하면 됩니다. 이거 돈 낭비예요. 국가 세금 들어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디지털 자산 측에서는 이제 디지털 자산이 적격 자산, 그러니까 적격 자산으로 주류에 편입이 되면은 국민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참여가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 등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이 시장이 더 뭐 안정적이고 더 규모가 커지게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전망까지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코인이라는 것 자체를 아직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데 애초에 코인에 이 자금이 몰리는 게 이유가 뭡니까? 투기성 자산이라서 그런 거잖아요. 한탕을 노릴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돈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처음 만든 그 개발자의 의도랑도 전혀 다르게 지금 흘러가고 있잖아.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개발자는 교환 가치로서 설계를 했는데 사람들이 교환 가치가 아니라 지금 투기 가치로 투기만 해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코인 하나 비트코인인데 코인 하나에 지금 뭐 몇천만 원씩 하는 게 이게 무슨 코인입니까? 코인이 아니지. 거래 수단으로 쓸 수가 없지. 몇천만 원씩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쪼개서 뭐 0.001코인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이건 화폐가 아니지 더 이상. 그래서 애초에 이제 코인에 자금이 몰리는 게 투기성 자산이기 때문인데 이거를 뭐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화시킨다? 뭐 좋다 그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럼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그래서 가격 변동성이 낮아지면은 돈이 몰립니까? 안 몰리지. 원래 막 값이 팍팍팍 뛰는 걸 노리고 사람들이 사는데 가격이 별로 변동이 없다 그러면 돈이 몰릴 리가 없잖아. 그러면 투자 가치가 또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령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계획 뭐 설계한 대로 된다고 칩시다 만약에. 근데 그러면 기존 투자 자산을 그러니까 주식 같은 거랑 무슨 차이가 있죠? 코인이랑. 이것도 설명 못 하잖아. 왜 코인이어야만 되는지를 설명을 못 하잖아. 왜 코인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를 굳이 그러니까는 그 민간에서는 뭐 민간 자체적으로 그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욕망에 따라서 아니면은 자기가 그리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면 돼서 그냥 그거 하게 냅두면 됩니다. 그래서 해서 뭐 성공을 하든 망하든. 그쪽에 또 이제 등쳐먹는 거 있으면 잡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고 이제 제도권 편입 같은 거는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해가지고 뭐 주식 증권 거래 관리 감독하는 것처럼 코인은 막 코인 거래소에서 민간에 자체적으로 좀 맡겨둬라 뭐 이런 입장인데 그냥 만약에 이게 문제가 더 잘 진정이 안 되는 것 같으면은 그럼 제도권에 편입시켜가지고 관리 감독 받게 해가지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확보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피해자가 덜 생기고 그럴 테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오케이. 근데 왜 정부에서 굳이 코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냐고. 그게 대체 무슨 의미가 이거 있냐고. 그냥 배달 특급이야. 배달 특급. 배달 특급만도 못한 거예요. 배달 특급은 최소한 어떤 소상공인 보호 차원이라는 명분으로 섰는데 이건 좀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주식은 그나마 뭐 이 주식으로 들어간 돈이 산업에서 돈다는 그런 명분이라도 있잖아요. 근데 코인은 그런 명분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왜 정부 차원에서 계속 뭐 코인을 발행을 해가지고 시장을 안전시켜서 주류에 편입시키는 이런 소리를 왜 하냐고 대체. 그러니까요. 뭐 쓸데없는 짓입니다 이거. 국민연금으로 여기다 왜 태워. 미쳤어. 아유 뭐 이런 소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식 하나 봅시다. 헌법재판소가 좀 그래요. 지금 움직임이 거시기해요. 이게 이제 그 16일자 한국일보 기사가 이제 이건 단독으로 나오고 이 뒤에 이제 이 기사 폼질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헌재 민주당 추진 재판소원의 찬성 그래서 뭐 대법 다루도록 규정해 역제안도 이런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이제 그 헌재가 최근에 정진욱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그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에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이제 제출한 그 의견서 내용을 가지고 쓴 기사인데 뭐 전체적인 입장이 이렇습니다.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약칭 그 사심제 개편안을 그러니까 찬성하겠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대법원까지 이제 3심을 거치면은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고 확정 판결이죠. 네. 확정이 돼서 이제 바꿀 수가 없는데 한 번도 헌법재판소에 이 재판 결과를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타당한지 아닌지. 그래서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재판 결과는 위헌적입니다라고는 의견이 나오면 고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더 헌재에서 이제
결정을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사실상의 사심제로 바뀌는 것이냐 이런 이제 법안을 민주당에서 제출을 했고 여기에 대한 의견으로 헌법재판소는 나는 이거 찬성한다.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뭐 굳이 따지자면은 지금 이 시국에 헌재가 갑자기 이러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뭐 지금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바뀌어가지고 뭐 헌법재판소 구성원이 친 이재명 성향이라서 이러는 건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은 헌재는 과거에도 이걸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2013년에 2017년에 네네. 제안을 한 적이 있고 또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해외에. 네네네. 꽤 많은 나라들이 이제 지금 재판소원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독일하고 스페인이라고 하죠. 네. 예. 뭐 그 뒤에도 대만, 체코,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이제 그 정진욱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68조 개정안을 보면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허용하는 거.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기존의 네. 이제 법률 조항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법원 재판 관련한 거 제외하면은 헌법소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이라는 요 문구를 빼는 게 이제 네.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법원의 재판 결과도 네.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예. 그런 거죠. 근데 이제 헌재는 여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이 제도 도입 후에 예상되는 헌법소원 남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판 소원 대상은 대법원 등의 확정 판결 사건으로만 범위를 좁히자. 그러니까 판결에 관해서만 뭐 이제 그렇게 하자는. 그러니까 확정된 거. 네. 예. 확정. 대법원까지 거친 것만 물어고 막 2심 끝났는데 바로 막 헌법재판소로 들고 오지 말라 이런 얘기죠. 뭐 그렇게 이제 좀 규정을 분명히 두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이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에는 만약에 이거 사심을 제기했을 경우에는 헌재 판결 나기 전에는 그 소외 집행을 중지하는 거 이런 규정도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고 효력 유죄 선고 효력을 정지시키는 조항도 집어넣어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재심과 환송심 같은 이제 후속 절차도 법이 명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법만 가지고는 예를 들어 헌재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돌려보냈다고 해도 대법원에서 쌩깔 수 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이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그것까지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헌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왜냐면은 그 예전에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어떤 이제 법률 조항에 대해서 위헌 심판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딱 위헌은 아닌데 일부 위헌의 소지가 있어 이런 네. 의견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나왔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위헌은 아니라는 거잖아. 위헌은 아니니까 대법원에서 근데 그 법률 조항을 가지고 뭔가 판결을 내리는데 네. 그 부분을 고려를 안 해주는 거야. 네. 그거 가지고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이랑 예전에 몇 번 다툼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이제 그 헌법재판소 판결에 관해서 쌩까는 경우는 이렇게 대법원이 아니더라도 뭐 최근에 그 저기 뭐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재판관들 임명하는 거에 관해서 뭐 시간 끌었던 거, 시간 끌고 그랬던 것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사실 이제 헌재 판결을 무조건 안 따르면 뭐 감옥 간다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고려를 한 것 같아요 보면은. 네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헌법재판소는 이제 쌍수들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 규정에 관해서는 저는 좀 그러니까 지금 해외에서 없는 사례들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단순히 평가하기 힘들지만 다만 지금 이걸 이제서야 민주당이 끄집어낸 저희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판결들 혹시나 판결을 하게 되더라도 헌재에서 되돌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지금 이거 제안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런 식으로 만약 이게 결정이 되어버린다고 하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는 이게 일단은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일단은 근데 기본적으로 현행 그 상태에서 그냥 이 재판 소원이 통과가 되는 거는 좀 반대를 하는 게 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중에 어느 게 더 사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기관이냐 네. 하면은 저는 완벽하게 대법원이 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대법관 임명 과정만 보면 알아요. 대법관 추천위에서 3배수를 추천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법원장이 골라가지고
제청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하고 대통령이 제가 국회 동의한 다음에 이제 네.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하는 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근데 네. 헌법재판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정치권 그래, 갈라먹기 여당에서 한 명, 야당에서 한 명, 그다음에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이런 식이란 말이야. 네. 이게 뭐 공정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근데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을 따지면은 사법부도 완벽하진 않지만 헌법재판부가 훨씬 더 정치적으로 많이 휘둘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굳이 따지자면 재판관의 어떤 실력이나 자질 같은 거 따져봐도 대법관 되기가 훨씬 힘들어 보이거든요. 재판 결과는 사법부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독립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독립되어 있어야 돼요. 네. 독립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정치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그게 뒤바뀐다?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각국의 어떤 지금 헌법재판소 운영하는 국가는 굉장히 많거든요. 보면 헌재가 없는 나라들만 지금 제가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되나 처음에 찾아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헌재가 없는 나라들만 이제 찝어봤는데 미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필리핀 이 정도예요. 그 나머지 국가들은 대부분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 그 탄핵 국민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 헌재가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 그렇죠. 네. 뭐 이제 할만하죠. 없는 게 나은지 있는 게 나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해외 사례들을 봐도. 근데 지금 이제 국내에서 이 지금 굉장히 공교로운 시점에 지금 이런 법을 민주당에서 던져놨고 이거를 지금 헌재에서 찬성했다는 거는 이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라고밖에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헌재가 자리가 없는 게 헌재 없애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서 헌재가 없는 대신에 헌법소는 그냥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거예요. 연방대법원에서 하죠. 네. 예. 우리 차라리 아싸리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헌법재판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 뭐 독일이라든가 여러 국가들에서 헌법재판관을 어떤 식으로 임명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권력 구조 안에서 그렇죠. 그 헌법재판관을 선출하고 임명하는지를 디테일하게 따져봐야 돼요. 예. 그 단순화시키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지금 뭐 요 헌법재판소 각국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이것만 이 실태만 가지고도 지금 방송하라 그러면 한 해 가지고 모자랄 수준이니까. 그럼요. 그래서 근데 아무튼 이 시기에 헌재가 이렇게 이제 좀 굉장히 민주당의 제안에 쌍수들을 환영한다는 이 모양새 자체가 정치적으로 보인다. 뭐 그동안에 헌재가 계속 해왔던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너네 그리고 지금 9명도 아니잖아. 그치 지금 몇 명? 완전체도 아니잖아 너희들. 지금 7명인가? 아마 7명이겠죠. 2명 나가고. 네. 이러니까 민주당을 못 찍지 우리는. 그렇습니다. 이놈이 딴 거 떠나가지고 지금 이재명한테 권력 줘버리면 권력이 완벽하게 집중되는 형태인데 그 꼴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랑 충돌이 굉장히 잦았고 힘이 없었던 정부조차도 비상계엄을 일으키는데 권한이 더구나 굉장히 그 독재적인 마인드가 충분한 한 사람한테 집중돼 버리면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이재명을 찍을 수 있겠냐고. 아무리 뭐 내란 세력이래 어쩌네 그래도. 사실 계엄을 안 해도 민주당은 위험한 게 이제 연성 독재라고 하죠. 그렇죠. 연성 독재죠. 연성 독재를 아무렇지도 않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네. 그래서 뭐 여러모로 볼 때 이재명 지지한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 입장은 좀 이렇게 정당화시키기가 힘들다. 아, 네, 그분, 네,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멀리 안 나가니까요. 네, 잘 가시고요. 네, 뭐 다시 볼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바다고 나발이고 별로 좋은 기억도 없고, 그리고 통수 마신 기억밖에 없고. 네. 뭐 차단이나 풀고 가시면 좋을 텐데. 그거 뭐 중요해? 아니야, 오히려 차단하세요. 그냥 시비 한번 걸어보고 싶었어. 아, 네. 나 뮤트한 지 오래야. 네. 나 차단했길래. 네네. 자, 뭐 그분 트위터에는 뭐 글도 안 올렸던데 올 때 보니까. 이제 올리면 두들겨 맞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좋은 소식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